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자, 거기 경제정책과 생산을 증가보면 명말 청초에 계속된 농민반란과 청주의 입간을 전후로 해산 전쟁으로 농촌사에 심각한 파괴를 당하였다. 따라서 청은 피폐한 농촌사회를 회복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청조는 무슨 경제적 정복력을 토지에 집중시켜 한인 지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법령을 내려서 16만 6천 경의 땅을 빼서 그 일부 만주 지배자의 장전을 삼았고 나머지 만주 팔기인들에게 분배를 하였다. 따라서 북경 부근의 농민은 다른 곳에 토지를 받아 이주하거나 강남을 피난을 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토지는 만주 지배자의 팔기에 장객, 그러니까 전호 전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해안 지역 백성들이 대만의 정성공세역이나 기타 반천세력들 연합한 걸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내륙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청계령을 내렸거든요. 자, 이하여 이제 상동, 강종, 강절, 강동, 연안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 있고 내륙 강제 이주를 했고 매우 빈곤해졌다. 그러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청의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토지 몰수나 강제 이민은 중단되게 되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만주 팔기 행포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를 가고 그 국가가 이제 토지를 몰수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전호도 이제 그 항무지를 개척을 하면 청조는 이 개척한 땅을 개간한 땅을 경명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농민 소유 인정해줬다. 그래서 민정과 동등하게 조세 징수해 농촌사회를 안정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청계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럼 청계정을 이제 명청시대와 연관시켜서 쭉 봐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 남해무역 제가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했나요? 했죠? 안 했나? 그럼 일단 한번 더 보기로 하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때 이제 남해무역의 전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중국의 남해무역 전개. 예. 제가 지금 모의고사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막 헷갈리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러면 일단 남해무역 전개 이렇게 볼게요. 이제 그 강의 규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2차 기출문제에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남해무역이란 건 뭐냐 남방무역은 보통 중국하고 동아시아권의 무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사이의 무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 채권 관계에서 좀 멀어진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물론 일부 조공 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 일단은 남해 무역을 당나와 명나라 때는 어디에서 했냐? 시박사에서 간장했어요. 시박사. 그래서 이 시박사는 송나라 이후부터 제도에 정비를 했는데 예전에 원나라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시박사의 역할은 중국에서 해상무역의 관계와 관련된 해상무역 관계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다. 예. 그래서 무역세를 징수하거나 무역품 판매허 가증을 거부하거나 그런데 이때 무역세라는 건 상품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엔 통행세에 부과됐어. 사람에게 부과됐어요. 이금이라고 해. 예. 자, 하여튼 있고 주로 이제 남해무역이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설치됐냐면 강남 지역에 많이 이제 있죠. 강남의 해안 도시들, 강조, 치안조, 윈조, 민조, 항조 이런 데에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나라 때는 시박사가 있긴 있는데 이 명나라 시박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옆에 여러 도시 주로 이제 강동의 한 곳에 딱 축소돼갖고 운영이 됐다. 그것도 잠시 있다가 좀 있다가 없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명총 시기 때 남방부여 보죠. 자, 명나라는 계속 이어서 해금 정책을 했죠. 근데 다만 이제 명중기 때 들어가면서 이게 해금 정책이 완화돼요. 그러면서 이 틈을 노려서 이제 밀무역이 번성하고 후기 왜구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정책들이 청나라 초기 때까지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명나라 해금 정책을 계승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완화된 해금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청계정이야. 그러니까 청계정은 종전에 완화된 해금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강희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실시한 정책인데 그 목적은 뭐냐?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청 복명 운동을 전개했던 정성공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성공 세력이 대만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제 해안을 공격을 해오고 있고, 한때는 남경을 직접 공격해서 포위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고, 이게 되게 정성공 세력들이 연안 주민들과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이들과 교통과 접촉을 단절시키고요. 그래서 연안의 경계를 정하고 주민들 영내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한 5리나 10리 정도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일종의 변변 청야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안가에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내륙으로 이제 전략촌을 만들어서 거기 다 이주시키는 거야. 이건 명나라 때도 했어. 명중기 때도 그 외구 퇴치한다고. 그걸 다시 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복권, 강릉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장, 그다음 강소, 상동 지역을 5개 지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죠. 청계정만 해도 2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공사 문제도 나왔고 전공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정성공을 이제 때려잡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암세포를 공격하면 이제 뭐 항암제를 먹으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안 봉쇄 때문에 남해무역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가 됐냐면 은유입이 차단을 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해외로부터 은유입이 차단되고 경기 혼란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져요. 아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이때 이제 전황이라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했는데 그때 기출 예문에 뭐냐면 이제 그 은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거 명나라 때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초기 때도 있었어. 명나라 때 일어난 거는 이제 은본위 경제가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은이 유입해야 되는데 국내 은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은이 이제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황이 일어났어.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본이나 멕시코에서 은을 도입하면서 해결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나왔던 그 전황 현상은 명의대방론이 나온 거야. 명의대방론은 어디에 해당해요? 청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명나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 초창기 때 문제 같아. 그래갖고 그때 작가 이제 해안봉쇄도 남해무역 타격 받으니까 은혜 유입이 차단되면서 이제 경제적 혼란이 나고 전황이 일어났다. 은 유입이 차단됐으니까. 예. 그러면 청계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죠. 오랫동안. 청계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정성공세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희제가 말기 때에 정성공세력을 멸망하니까 전해령을 내려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해령도 내려요. 네. 그래갖고 청계정을 해제하고요. 그 대신에 뭘 설치하냐? 시박사를 계승한 해관을 설치한다. 해관. 그러니까 해관은 이제 남해무역을 관장해. 그래서 주로 4곳에 설치했어. 월해관, 밀해관, 절해관, 강해관. 이렇게 4곳에 설치를 했는데 권룡제 때 들어와서 4곳의 해관을 다 없앴어요. 3곳만, 한 곳만 제외하고 민해관 없애고 절해관 없애고 강해관 어디만 놔뒀죠? 월해관만 남겨. 그래서 모든 해외 그 무역들을 어디에만 강주로만 딱 열어놨어. 오늘날 그 홍콩 옆에 가보면 주장강 옆에 그 보면 깡조가 있거든요. 선전 옆에 강동성 성도가 있죠. 그래갖고 일종의 특권 상인 공행 집단 13행을 설치해서 대무역을 이제 간장을 하고 그 13행을 월해관을 감독하고 그리고 그 공행은 이제 월해관 감독 아래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서양 상인들 관리 감독이야.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가 서양 상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안 했어요. 간이. 왜냐 얘네들은 조공 채공도 안 받고 우리 그 동부 그 아시아 지역의 조공 채공국보다도 오랑캐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그 차별을 냈죠. 일종의 짐승처럼 생각해. 짐승처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양이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공행은 권한도 있지만 뭐도 하죠? 의무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공행상인들 서양과의 무역 독점권을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정부 대신에 여러 가지 그 세금도 걷고 관리 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또 축적했지만 또 관료대 주구 대상도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영국 입장 올 때는 처음에는 공행무역 체제에 대해서 영국도 불만이 없었어요. 왜 불만이 없었냐면 그다음 평무역 체제에서는 어차피 동인도 회사하고 독점무역 체제하고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동인도 회사와 그다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공행 집단하고 서로 평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뭐 평등한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이 폐지되고 자율상인들 여러 상인들이 같이 하다 보는데 그쪽은 여러 상인들이 같이 하는데 그쪽은 공행만 하는 거야. 그리고 광주에만 딱 제한을 했어. 그래서 무역항을 더 개방시키고 그다음에 강동 그 공행 중심의 어떤 그 독점권을 폐지해달라. 그러면서 여러 사절단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동인도 회사에서 파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 직접 파견된 것도 있고 하는데 번번이 잘 안 됐어.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 서 물건을 고르고 했지만 간다고 해도 잡지 않는다. 우리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권룡제에 나와 있죠. 우리는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너희들 오면 뭐 조금 갖다 바치면 받아주겠지만 너희들 간다고 해서 우리 싫다고 떠나면 안 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인사할 때도 309개국인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이상한 것들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무슨 전쟁을 일으켜 아편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걸 통해서 공행무역 폐지하고 물론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죠. 어차피 뭐 그 어떤 나라가 통상을 하냐 마냐 그 나라 문제인 거지. 그 나라 상대 안 해주겠다고 그 아편 갖다 팔고 그거 막는다고 또 전쟁까지 하는 건 다 영국 놈들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해갖고 그 남해 무역 이렇게 순서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청계천 부분이 중심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해관 설치와 공익무역 설치도 같이 해주세요. 이것도 기초에 언급됐어요. 제 생각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예. 그럼 다시 이제 보면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일조편법이에요. 일조편법 되게 많이 시험 나와요. 예. 지정음제. 예, 지정음제. 그래서 총조의 세법이 지정음제인데 대개 보면 세법이 세 가지가 있죠. 양세법, 지정음제, 일조편법. 3종 세트에 완전히.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 항상 걸려져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러면 일조편법을 이제 보기 전에 지정음제를 보기 전에 잠깐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없는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자, 기본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자, 지정은의 목적은 뭐냐?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납부를 면제해주고요. 농민 보호 정책을 한 거야. 예.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뭐 조세제도 다 목적이 좋은 의도죠. 근데 그게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다 그러니까 근데 자, 지정은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일조편법에 뭐가 있었어요? 일조편 뭘 걷는 거죠? 여러 가지 잡세들을 뭐와 뭘로 걷는 거죠? 지세와 정세를 걷는 거죠. 정세는 여기 정자니까 남정제를 얘기하죠. 성인 남자들 걷는 세금을 얘기하는데 일종 인두세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잘못 알기는 게 정세는 모든 대상, 모든 성인 남자들 걷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뭐냐면 단서가 있죠. 성인 남자들 걷는 걷때 뭐만 있는 토지가 있는 성인 남자들 걷는 거야. 원래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들이 이 정세를 누구한테 부과를 시키냐면 소작인들에게 부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정세를 어디에 포함시키냐? 지세를 포함시키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옹정제 때 지정제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 예비 조치로서 뭘 내리냐면 강의제 때 성세 장하세행전이라는 조칙을 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강의제 지금 이건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00년 이후에 태어난
그 성인 남자들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일정한 기한에 딱 이후에 태어난 성인 남자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성인 남자들 수가 어떻게 돼요?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 남자들은 세금을 안 걷게 되고 대신에 이제 뭐만 걷게 되는 거야? 지세만 걷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의제 때 실시한 게 지정음제야. 그러면 이 성세 자생정이라는 그 만약 칙령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한 세네 번 나왔을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해야 할 정세를 부과하니 어렵다. 인정이 늘더라도 토지가 늘지 않으니 현재의 세역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해라. 그래서 특정한 뭐냐면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이제는 인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인정에 대해서 꼭 정세를 거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조치를 왜 취했냐? 일단은 평화가 지속되니까 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토지 소유가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는 정세를 탈세해서 토지가 없는 농민과 빈민들에게 정세를 부담을 시켰다. 원래 그 토지 소유자들은 뭘 내야 되죠? 정세를 내야 돼. 근데 그 원래 내지 않는 그 농민들과 빈민들의 정세를 부담시킨 거야.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정갈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폐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 태평성세 세도 증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세를 중에 총액제를 이제 고정화시켜 놓고 이제 전차적으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부호들은 인정을 응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족한 정세 체액을 또 이웃과 집중 신족들에게 부과시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따면 족진, 인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 한계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 한계 나타나도 나중에 이제 뭐냐면 지정인데 다 어차피 이 정세 자체가 폐지되는 거니까 일시적인 한계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액제 실시했다 보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지정은제는 이제 옹정제 때 실시했는데, 자, 동진수라는 사람이 상소 올렸어. 그래서 원래 지정은제가 그 강남 지역에 이제 처음에 실시를 했어. 시범적으로. 이걸 이제 확대시키자. 모든 지역에. 그래갖고, 이 지정제를 이제 원래 강동성 지역에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확대시켜. 그래가지고, 토지를 조사하고 정세를 합쳐서 토지에 다가했다 조세를 부담시키죠. 그래서 정세를 이제 지세에 완전히 포함을 시켜갖고 징수하고 토지세도 단위다 시켜. 이게 근대적 세법이죠. 원래 정세, 인두세는 상당히 공건적이고 정근대적이야. 이거 고대적 세법이죠. 머릿수도 다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세라는 걸 재산을 이제 따라서 걷는다. 그러면서 상당히 근대적 세법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후기 때 뭐하고 연결되죠? 도교라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성격이 변화됐는데, 요거 암기해 두셔야죠.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요. 자,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했고, 토지 소유제를 기초로 한 신사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그러면 예전에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하지 않았고, 토지 소유에 기초한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분도 있는데, 더 뭐냐, 강화됐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항저운동이 일어나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제 누구 편을 드냐? 지주 편을 드는 거야. 왜 지주 편을 드냐? 지세가 곧 부세이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뭐냐면 지주 편을 드는 그러니까 신사 편을 드는 그러면서 신사 지배 체제가 확립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국가 성격 변화고 기억을 해두시고 결과는 조세가 합리화되고 가난한 농민의 정세가 부담이 되고 인구 증가와 호구 파악이 용이되다.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구가 이게 별로 없었죠, 이게. 근데 갑자기 청나라 들어가면서 그 1734년에서 지정제 실시되면 어떻게 인구가 갑자기 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 인구가 거의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는 뭐 4억제? 거의 4배나 막 든 거야. 그럼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자연적 인구 증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인구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있는데 자연적 인구 증가는 이제 청나라 때 이제
토지기관 이런 것도 있었죠. 물론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변경 같은 게 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사천성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있죠. 만주도 나중에 19세기 때 개방을 해요. 예. 그래서 봉금 지대 해체하고 토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책에 보면 무슨 작물이 재배됐다고 했죠? 예, 구황작물. 그래서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유입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고요. 물론 자연적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렇게 토지 기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사회적 인구 증가인데 뭐 때문에? 이 지적 문제. 예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신고를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세금이 부과되니까. 지금이야 얘 태어나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익이 되니까 왜냐면 태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주어지잖아. 여러 가지 수당도 주어주고 아동 수당도 주어주고 그다음 뭐 그 병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백신도 맞춰주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들이. 근데 이 당시에는 애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애가 태어나면 오히려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국가에서 파악할 인구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지정헌제가 실시되면서 더 이상 정세가 안 나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면 국가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됐다. 그러니까 요 인구 증가는 실제 인구 증가도 있지만 국가가 파악한 인구 증가도 있어요. 인구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이제 해두시고, 요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에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주에서법 명대의 1조 편법을 계승하였다. 1조 편법은 종래 잡다한 세목을 지세와 정세로 양분하여 이를 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청의 강의제가 유대가 없을 정도 대포적 조세 관문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태평성세에 새로 증가한 인정을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 부역 면제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실시한 동기는 1조 편법 세제에서 정세는 토지를 소유한 인정만이 그 대상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정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는 거야. 정세는. 그런데 강의 시대에는 평화가 계속되고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 소유에 집중화 형상이 나타나면서 대토지 소유자의 교모의 정세를 탈세하고 누구한테 전가한다?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들이 이걸 이제 전감으로써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청주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강의 50년에 정책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의 어떤 그 장부죠. 거기에 등록된 정남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인정의 정세를 면제하는 종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의 총액이 고정화되면서 정세는 지세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정헌제가 이제 실시한 그 가도기에도 지주나 부호 등 인정을 응립하고 국가는 부족한 정세의 차액을 인정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시킨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55년에 운남어 도사 동지수가 이제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거기에 이제 정세를 합쳐 토지에 다가했다 조세를 부과해서 상소를 하고 그 상소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제 실시하기 전에 한번 강동성에서 실시를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잘 되니까 옹종 7년에 이어 전국제 지정헌제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옹종제 때. 참고로 어떤 세금 제도가 실시됐냐면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뭐 제도가 실시하면 먼저 시범삼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1조 편법이나 지정헌제나 뭐 이런 거 법들을 할 때 강남에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그리고 대개 뭐 세제 발전 과정상 그 원래 강남 세제와 강북 세제가 분리돼 있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북 세제가 강남 세제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쪽으로 이렇게. 자, 하여튼 그 옹정 7년에 이루어 전국적으로 지정헌제가 시행하게 되었다. 지정헌제의 실시로 1조 편법에서 정세와 지세에 양분되었던 세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토지세만 단일화되었다. 자, 이와 같이 청대 지정헌제 실시로 조세 합리화를 깨었을 뿐 아니라 정세와 지세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토지가 많으면 많은 지세를 부담하고 가난한 농민들이 정응의 확보, 그러니까 정세 확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를 숨기거나 납세를 기피하는 형상도 사라지게 되어 뭐의 결과였죠?
인구 증가와 호구 파악을 용이하겠다. 예. 자, 이로써 권력과 가격 연간의 인구 증가, 급격한 증가를 보게 되고, 통계에 의하면 권력 말에는 전국의 인구가 2억 9천에 이제 이르고, 아마 아편 전쟁까지 해갖고 한 4억까지 이제 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무엇보다 정세 개혁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청나라 문화정책하고 고중학의 발달 부분인데, 요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읽다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 이게 뭐 고중학의 발생 배경은. 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항조인 뭐 그런 사람들이 쭉 있고, 아까쯤에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 다음 장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볼게요. 예. 자, 거기 이제 반정사상에 참가했던 그 3대 명말, 3대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어요. 항저의 고용모 왕부지, 이런 저항 지식인들이 선각자적 위치에 있던 명말 3대 3유도로 명의말 망하고 청이 지배 아래 놓인 것에 대한 한인에 대한 명대 지식인의 책임을 크다는 인식을 갖고 경세사상을 이제 방향을 돌렸다. 그 결과 청대 새로운 학풍을 대표하는 고중학을 탄생시켰다. 요게 틀려요. 네. 왜 틀린지 아시죠? 네. 경세사상을 방향을 돌린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은 경세사상가들이에요. 네. 근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그 제자들은 문자욕을 통해 계속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경세 실용사상에서 경세적 사상이 없어지고, 뭐만 계승한 거죠? 실사구시. 실증적인 것들만, 뭐냐면 계승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발달시켜서 뭐냐면 고중학이 탄생된 거죠. 요게 그 구절이 틀리다고. 이게 뒤에도 좀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안 맞아. 이게 팩트가. 가끔씩 동계 읽다 보면 약간 팩트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비판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책하고 좀 약간 교차 분석해가지고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청주의 학문적 특징은 방한간적 자율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치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현실 정치의 학술 연구를 대상화하는 실용주의 방향으로 있다. 그래갖고 이때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야? 보통 고중하게 실증주의,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학문 이런 걸로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청대 고중화 발달 원인 보면, 아까 이제 경세 시용사상과 연결돼 있지만, 아까 이제 시용사상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경세 치용과 실사 구실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보면 유학의 근본 정신도 경세 치용임이 있음을 깨닫고 실사 구실의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는데 이건 청대 고중학이다. 여기도 틀리죠? 뭘 빼야 될까요? 여기 경세 치용을 빼죠. 뭐만 계승했다? 실사 구시적인 측면만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청대 고중화 발달은 또한 청조의 문화 통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예, 요건 또 맞게 설명돼 있어, 또 이상하게. 그래서 청조의 문제옥이나 강압적인 사상 통제 정책은 주관적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 연구할 수 없게 하여 자연히 문헌에 입각한 고중주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 경세 치용이라도 했다가 갑자기 또 고중주의 취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이거는 걸려서 읽으세요. 예. 자, 이학의 강의, 옹정, 권룡강제, 호학이나 한인학자들의 해유치 등은 제약자들을 이제 동원하여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주적을 간하고 채택하여 진작시키면서 박학 홍사과라는 설치를 했어. 그래서 한인학자들 특별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중화 발달의 중요 원인이었다. 이 박학 홍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특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 그 현량과가처럼. 예. 왜냐하면 기존의 8공원 중심의 그 과거 제도는 통해서 이들이 합격하기 힘들어. 왜? 8공원 제도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평생 동안 그 연구를 익혀야 돼. 한 2, 30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아예 8공원 포기해버리고 과거 제도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이제 오타쿠처럼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 지금 뭐 임용이나 이렇게
그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 뽑는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과거 시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 예전에 이제 명사나 대청 행전, 해전, 대청 일통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 만사동, 고종호, 뭐 영약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그 뭐 왕부지라든지 항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다 제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그 항조이 같은 사람은 몇 번에 거쳐갖고 이제 청나라 정부가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어. 근데 이제 명사를 편찬한다니까 여기는 좀 자기 이제 뭔가 명나라 역사를 똑바로 써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 제자였던 만사동을 파견했어요. 이 만사동이 항조의 제자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걸룡시대에도 한인학자를 동원해요. 사고전서를 냈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큰 편찬사업으로 경사자집 이걸 사부라고 하는데 이걸 44주로 나눠가지고 편찬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전서는 강해시대 때 고금 도서 집성과 함께 청대 사업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다. 그러나 이거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편전 사업은 중국의 문화를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위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걸 비판하는 것들 또 파기하고 소실하는 걸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있는 정책들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보면 청대 경사학의 고중학 개척자 해가지고 뭐 고용무 왕부지 항조이 이런 항청 3류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무가 이제 직접 고중학의 이제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경학을 중심으로 고중학을 개척해서 추상적인 사고나 관념적인 주관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뭐 양명학이나 뭐 성리학처럼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문헌에 근거해서 실사구시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학문적 연구 목적 경세 치용에 두었기 때문에 경학 연구를 현실사회 개혁과 구제에 두었다. 여기 주의할 것은 그는 경세 치용에 둘지 몰라도 그의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가 일지록이다. 그래서 이는 정치, 사회, 문화의 전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고중학의 그 뭐냐면 근자타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항조이가 나오죠. 항조의 대표적인 책이 뭐죠? 명의대방론. 이거 외워두세요. 꼭. 자, 항조이는 명의대방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가와 군주 그리고 관료체제를 비판하고 정치개혁과 제도쇄신을 역사했다. 또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고중학은 주로 역사 연구에 이제 했는데 주로 명대 학자의 저술을 정리한 뭐 송원학안, 명효한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그 고중학풍들은 이제 만사동, 정주망, 장학성 이런 사람들에게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뭐 있는데 그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성대 고중학의 현실 문제를 이제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이제 탄생되냐면 공양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등장해요. 원래 공양전을 연구하는 학문은 무슨 학파죠? 근문학파에 속하죠. 국문학파에서 공양학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주 지역에서 상주 공양학파가 등장해. 근데 이 상주 공양학파는 처음에는 그 뭐냐면 국문학파는 아니었어요. 네. 일종 고중학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시간이 되면서 이 공양학파가 경세대 성격을 띠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주 공양학파가 경세대 성격을 띈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연구할 때는 처음에 고중학 입장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 문제에 접하면서 벗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 현실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물려 있었던 경세적 성격이 어떻게 돼? 다시 부각되면서 이 상주 공학학파가 일종의 고중학을 탈피해서 공문학파를 탈피해서 이제 원래 성격이었던 근문학파, 경세적 성격이 같이 띄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예전에 그 고문학파, 고중학은 경세적 성격이 없었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같이 있었어요. 그냥 다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다는 거야. 상주 공양학파가 더 강하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전환시대 때 이 춘추 공양률 중심한 경학이 경세 치용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거남새, 승평새, 태평새라는 발전적 역사 철학을 수입해서 공양전이라는 이름을 이론을 이용할 필요에서 이런 그 역사 철학을 수입하는 공양전의 이론을 이용할 필요에서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춘추 공양전, 상조 공양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중국 애들은 옛고서 돌아가려고 하죠. 3대에 돌아가려고 하죠. 하은주, 요순시대. 그러니까 복고풍이야, 완전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자기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국을 받아보면 중국을 좀 선진적 인식이지만 중국은 주변에 자기가 잘났거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공간적으로 비교 안 되니까 뭘 비교해? 시간적으로 비교하겠죠. 근데 시간적으로 비교하면 앞에 뭐 타임머신 타지 않은 이상은 항상 어디 비교할까? 예전 거가 비교해. 예전에 하원주가 괜찮더라. 3대, 그 다음에 뭐 요순시대가 괜찮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복구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역사는 항상 뺑글뺑글 돈다는 어떤 순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춘추에서 공양전만 좀 달랐어요. 네, 공양전하고 자시전은 이런 사고방식인데, 공양전 직선론적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낫다. 이제 발전사관이죠. 자, 이런 발전사관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뭐와 비슷하죠? 약간 계몽주의와 비슷해. 네, 계몽주의 역사학과, 근대적 역사. 그래서 이런 발전사관을 통합을 한 거지. 네, 사무실 공양학파에서.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공양학자들 보면 그 범법 자각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배출돼.康회이나 이런 사람들.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康의 양계초 같은 범법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런 사람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 사회를 좀 개혁을 하고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제 공자의 그 미언대의를 강조하잖아요. 숨어있는 뜻, 원죄 뜻. 그 뜻을 이제 어디에 가탁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예전에는 그 참의서의 가탁에서 얘기했지만 한나 때는, 요때는 어디에 가탁을 하냐면, 근대 서양 학문에 가탁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공자진이나 위원, 이런 사람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다음은 고중학은 고중의 필요성 때문에 필연적 유교 위에 제자백과 사상도 연구해.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 이전의 유교, 원시 유교도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종교의 성리학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제자백과 사상도 같이 연구해. 그러면서 뭐가 발달되냐면 제자 경학이 발달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부흥의 움직임 유럽 학술 대항하기가 가속화되었고 신해혁명 직전에 공자도 제자 한 사람에 불과하던 인식이 보편했다. 예전에는 공자를 절대화시켰는데 이제 뭐야? 상대화시켜버린 거죠. 자, 그 결과 유교의 권위는 부정되고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 중심을 인용으로 간직했던 그 중화 제국의 질서는 사상적으로 붕괴되었다. 한편 고중학 일본도의 학술 발전은 청대에서의 빈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고중학은 주제학과 양명학과 달리 학문 연구 방법론이지 그 사상 자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정치학이나 뭐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양적 통계 방법론, 질적 방법론, 우리가 그 있죠 연구 방법론 그거야. 그 자체는 방법론이지 그 자체가 학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고중학은 작고 해석이나 고중 방법 얽매이게 되면서 자연히 사상이 없는 학문을 전락하게 되고 고중학이 발달되면서 사상과 철학은 접어든 채 오직 학문의 방법론만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객관성과 실증성에 의해서 경학 외에도 다른 학문 분야를 촉진시켜.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사학을 비롯한 지리학, 은어학, 문자학,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 근데 이런 학문들은 이제 잘 보면 뭐죠? 학문에 대한 방법이야. 연구 방법론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영종조 시대 때 걸룡 문화라고 해서 걸룡 문학이라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그 사고도서 고금도성 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왔어요. 중국의 문화가 고중학적인 문화가.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 집권자들이 고중학에 상당히 일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맨날 난초만 치고, 왜냐면, 맨날 그렇지.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어. 금속학이나 뭐, 비석만 이렇게 찾아다니지. 자, 그래갖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 각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중학이 발달도 해갖고,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역사학도 발달되고 등등 했지만, 문제는 이게 경세적 성격이 없으면서 현실 문제를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새롭게 이제 상주 공양학이 이런 성격을 이제 띠게 되면서 경세적 학문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나중에 범법자가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좀 정리할 게 뭐냐면 근문학파와 고문학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10년 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11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잠깐만요. 자, 요건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자, 고문학은 일단은 작군을 강조하죠. 작구의 해석 같은 거. 근문학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경세적 성격을 띠고 있죠. 항상 현실과 호흡하고 대화하려고 해. 그러면 고문학의 특징이 뭐고 이제 근문학 특징이 뭐냐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제가 이렇게 분류했다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문학파하고 경세 뭐 실사구시 그런 거만 없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 없고 경세적 성격이 있고 뭐 고문학에서 뭐 실사구시 있는데 경세 성격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 의미에서 이렇게 뭐냐면 도식화 시킨 거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항상 고문학과 근문학은 대립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했어 영향을 예, 학문적으로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고문학의 이제 특징은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할 주석을 붙인다. 오타죠. 자, 그 다음에 현실 문제에 무관심하고 예전의 것을 고수하려고 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객관적 분석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문학에 속하는 고중학이나 그다음 훈구학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굳이 훈구학은 문자의 차이만 따지죠. 근데 고중학은 이걸 몰래 입증을 해. 비석이라든지 금속문 등등 유물 유적을 통해 입증을 하는 거야. 그게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발전 과정은 예전에 말처럼 이제 고문학 같은 경우는 분석행위 위에 춘추 전국시대의 문자로 기록된 책이죠. 전서체나 뭐 금속문호 이건 경전에 발견되면서 했고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는 제학문이었고 신라라 때 왕망이 위해서 간하고 일시 채택을 했죠. 동진 이후에 주요 학문이 되고 청나라 때는 고중학으로 계승됐다. 자, 고중학은 명말 청초의 경세 시황을 바탕으로 했지만 청나라의 문자옥이나 편찬 사업 속에서 뭐만 계승한 거죠? 실사 90만 제 계승한 거죠. 그래서 경세 치용 부분은 제고되고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도구적 학문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고중학과 홍고의 차이점은 같은 계열이지만 홍고학은 작구의 비교 분석만 해요. 고중학은 거기에다 뭘 플러스하죠? 이게 말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유물 유적 보고 교차 분석도 같이 해. 그래서 사실 판단을 하긴 해. 팩트 체크를 한다는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잠깐만요. 자, 근문학은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 경전에 숨어있는 뭘 보죠? 공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그 미언데이라고 하죠. 숨어있는 행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데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미언데이 자체가 이제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 의도와 의미를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뭐 한나라 때는 이제 뭐 참의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는 그 서양 학문 있죠? 사상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발전 과정을 보면 분석행위 이후에 경전이 소실되자 유학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근문경을 제작했죠. 근문으로 예서체로
그래서 한나라 때 주류학문이었고 후한 때는 참의설을 바탕 유교 경쟁을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동진 이후에 고문학에 밀려 있다가 청나라기 때도 들어와서 공양학을 연구하고 공양학을 계승했고요. 공양학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계기를 마련했고 범법운동과 연관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사구실의 의미인데 실사구실이라는 것은 실증이죠, 실증. 예.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어. 실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고중적 방법이 있고 실증적 방법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이제 좁은 의미의 실증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중적 방법은 철저히 기납적 방법이야. 기납적. 근데 실증적 방법은 영역적 방법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일단은 고중적 방법 볼게요. 아니 영역적 방법부터 볼게요. 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뭐 K 학생 애들이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면 내피셜이죠. 예, 거기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가서 이제 맥주집, 그러니까 주변 술집 가서 다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뭐만 보냐면 맥주를 보는 얘들, 맥주만 마시는 얘들. 그러니까 보니까 맥주를 마시는 얘들이 100명이더라. 봐라, 내 주장이 맞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영업적인 방법을 한 거야. 영업적.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있죠. 사만정통론 아시죠? 사만정통론을 도식화로 만들고 가설을 해놓고 거기에다 뭘 하는가? 사료 속에 그와 같은 검증하는 거나 마르크스의 그 5단계 발전론 이렇게 도식을 깔고 거기에 맞춰서 또 뭐냐면 관련된 것들만 찾아가지고 검증하는 거. 다 영역적 방식이야. 이게 이제 실증적인 방식이고 고중적 방식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별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KD 학생이 맥주 많이 마신다. 그걸 검증하려면 가요. 그러면 맥주 마시는 KD 학생도 있고 뭐 소주 마시는 KD 학생도 있고 위스키 마시는 KD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맥주가 40 몇 퍼센트, 뭐 소주가 30 몇 퍼센트, 위스키가 뭐 5%.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맥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이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꺼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게 실증주의 방식이 온 거예요. 난케 실증주의, 문헌고중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때 우리나라 역사학에 도입되죠. 해동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보면 개별적인 사실 하나를 다 사만정통은 다 얘기 안 하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고중학에서는 이 실증이라는 의미는 하나하나 기납적으로 다 조사하는 개별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실증이라는 건 머리에 도식을 깔고 그 도식에 맞는 것들만 편집을 해서 보는 거야. 예. 선택해가고 그게 이제 좀 다르다. 물론 의미에서 이제 실사고시는 보통 실증적 방법, 고중적 방법 그렇게 구분해 쓰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의미에서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그 이해가 돼. 그 맥락이. 자, 그 역사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상고주의죠. 예, 고문학파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근문학파는 예전보다 지금을 강조해요. 그 상공주의, 그 발전사관을 이제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공양전을 이제 주요 그 뭐냐면 경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한세, 뭐 승평세, 뭐 태평세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나중에 그康熙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역사사관은 절서학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근문학파는 절동학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고 이게 정리 좀 해두세요. 이게 저 있고 이거 기본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 이제 다운받으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공지에 오면 9.0 공지 있거든요. 거기 파일 거의 대부분 올려놓고 북소녀 기출분석방이라든지 자주시 가면 3편이나 지금 공개되지 않은 파일도 예전 파일 올려놨어요. 예전 파일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80% 90%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게시판이 많다 보니까 자료들 못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한번 클릭 해보면 다 괜찮은 자료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고중학의 발전인데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청대 고중학 역사 발전에 큰 뭐냐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제 각자 보시고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청대 이론사학자 문사통일에 썼던 장학성의 내용만 좀 볼게요. 이것만.
자, 청대 인원사학자로서 문사통일을 지은 장학성을 들 수 있다. 그는 항저의 만사동 정조망으로 이어지는 적동사학파 계통이지만 또 함께 절서파도 뭐냐면 융합하려고 했어요. 절동과 절서학파를 이제 융합하려는데 절동이 뭐고 절서가 뭐냐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그는 절동사학파 계통으로 문사통일은 당나라 유지기의 사통과 함께 역사 방법과 이론에 서술된 역사 평론서다. 그래서 유지기의 사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통은 역사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치통 같은 역사적 기록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역사 이론서예요. 네. 오늘날은 역사 개론 같은 거. 네. 근데 이거와 비슷한 이제 유지기의 사통과 비슷한 그 당시 장학성의 문사통일을 썼다. 자, 그 다음에 청대 역사, 요게 안 나와있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뒤에 있거든요. 예. 자, 청대 역사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절동과 절서학파, 양대, 뭐냐면, 학파의 대립이에요. 아까 이제 언급을 했죠, 제가. 거기 보면, 자, 요게 이제 고문학파에서는 절서학파고요. 예, 고증적 방법을 강조하고, 절동학파는 고중학과 경세 치용에 영향을 받아서 뭘 받아요? 실증적 방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절동학파가 좀 경세적 성격이 좀 있어. 이 학파가.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절동학파 역사학은 항저의 만사동 등을 중심을 댔고 사학의 특징이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 서술함을 강조한 실존주의를 이제 중시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역사에서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해서는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찾아서 경세에 인용한다고 했다. 요게 있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미연대의를 해갖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동학파가 뭐야? 상당히 어디에 가까운 학문이죠? 그 당시 근문학, 경세적 성격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실종주의라는 걸 뭘 볼 수 있죠? 하나하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도 아래서 역사를 편집을 하는 것이 일종의.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사 속에서 그와 관련된 것 의미를 찾고 현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오늘 마르크스사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해 절서학파는 고용무에서 시작돼서 서건학, 그 다음에 고종호, 호이 등에 이어졌고 이들은 역사학의 임무를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 사실 진인. 이건 오늘날 뭐야? 역사라는 건 역사학이 끝나야지 무슨 현실 문제 참여? 그건 아니야. 개별적인 기나적으로 개별 사건을 하나 보는 거야. 이건 뭐와 비슷하다? 랑케의 어떤 문헌 고증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절동학파하고 절서학파를 이제 절충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면 그 장학성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한대 유한과 유흥 그리고 당대 유직의 영향을 받아 육경계사 이거 되게 중요해. 육경계사. 육경이 뭐다? 역사다. 육경이 뭐야 그럼 육경이? 육경은 공자가 편찬했던 6개 경전을 얘기하죠.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기, 춘추.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하나 더 있어. 뭘까요? 악경이라는 게 있어. 악경. 악경은 이게 전해지기만 해. 이런 책이 있구나. 지금은 소실됐어. 없어요. 예. 근데 그 육경 하나하나가 경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예. 왜 책에는 다 역사가 들어가 있잖아.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우리가 춘추만 뭐냐면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가 다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서에 대한 육아의 신성 불가침 통념을 타파했다. 그래서 육아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맞냐면 예전에 육경이라는 말 완전 바이블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사적 어떤 상황이 적혀 있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내용,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야? 당대의 산물이란 뜻이야. 당대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는 거지. 그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어떤 보편적 진리, 토시 하나 안 들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야 육경은 다만 3대의 도를 전할 뿐이고 그 이후의 도는 역사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역사라는 것은 육경 외에 다른 책이죠. 그 뒤에 이제 지금 현실 문제 있죠? 현실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그 역사라는 건 현실에 지금 있는 근현대사 있죠? 현대사.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약간 이제 육경은 3대 도를 전하는 것까지는 뭐냐면 이건 그 어디까지? 고문학파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사를 구한다는 거, 요때 사라는 것은 이제 현대사 같은 거, 현실 문제에 참여했죠. 이건 절동학파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 3대 도는 절서, 뒤는 절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사통일은 역사란 단순히 사실기를 그쳐서는 안 되고 역사 속에 잠겨있는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 근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동과 절서를 했다. 그러니까 절서의 사실 기록 그리고 그 안에 절동의 어떤 그 현실 문제 해결, 그런 원동력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학 정신은 청대 고수용 사학의 금자탑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고중사학의 발전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역사지휘와 연결돼. 예. 왜냐면 역사 연구하다 보면 고대사의 어떤 지휘 같은 거 있죠? 다르죠, 지금. 그러면서 역사지가 발전되면서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사 연구하면서 이제 지휘적 명칭 같은 거 연구하잖아. 비수가 어디 있고 폐수가 어디 있고 있는 것들 연구하는데 그래서 역사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이제 지휘지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편 서양 문물의 유익과 함께 해외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세계 지휘책도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예전 시험문에 나왔던 위원회 무슨 도지죠? 해국도지. 이거 기출문에 나왔죠. 해국도지. 해국이라는 거는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야. 주로 어떤 나라들일까요? 서양이죠. 서양 각국의 어떤 풍습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테스트와 함께 그림 돋자니까 그림과 함께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해국도지는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에 큰 영향을 줘요. 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나게차오의 그 저서에도 나오죠. 네.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데 중국은 어떤 영향을 주냐? 자, 일단 위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기출문이 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사람은 상주 공양학파에 속해요. 예. 경세적 성격이 되게 강한 사람이죠. 위원, 공자진 뭐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뭐 상주 공양학파에 속하고 호의康회이라든지 양계초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죠? 여기 다 속하는 거야. 그래서 양계초도 위원회를 상당히 존경스럽고 해국도지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럼 해국도지에 무슨 말이 있냐?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온 게 뭐죠? 사회지 장기라는 게 있죠. 사회지 장기 뭐예요? 오랑캐 그 뭐냐면 장점을 받아서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 사회지 장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양문한 말 있죠. 서양과 관련된 말. 이런 것들도 어디에 나오냐? 해국도지에 나와. 그래서 이 사회진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석할 때는 이게 크게 양무와 범법이 다르게 해석하죠. 양무는 뭘로 해석해요? 오랑캐 장기를 뭘로 해석하죠? 기술의 한정에서만 보죠. 근데 범법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국도지를 이제 볼 때 양모운동만 생각하는데 이 양모운동뿐만 범법 작용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 앞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료 내용을 보면 그 요번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온 데 있죠. 속각부분가 이상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랑게차오가 썼던 글인데 거기에도 큰 영향을 준 거야. 랑게차 범법자공동에서. 근데 이 답을 범법자공동을 영향을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게 맞는데 문맥상. 근데 출제하신 분이 그걸 그냥 양문도 해석해갖고 그냥 답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기출문제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그 현대사 전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범법자공의 양문을 약간 헷갈린지 그런 식으로 냈어요. 하여튼. 자, 중국에도 그렇게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죠. 개화파에. 그다음 일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냐면 양계초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야.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일본에 어디에 주냐면 메이지 유신대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메이지 유신. 할극이란 말 나오죠. 그때 기억이 안 나세요? 기출문제 할극 있잖아. 할극.
하이극의 의미가 뭐예요?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란치차오가 상당히 해국도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 해국도지가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일본에도 영향을 주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해국도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이어 중국은 그 잘난 책을 속각보고 그냥 거기에 그 자는데 이런 받침대 정도만 사용하고 이용하지 못했다. 그 한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책이니까 이거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발달인데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뭐만 기억하면 조점에 홍노몽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홍노몽은 사회계층에서 널리 보급돼서 그 독자 사로잡을뿐만 아니라 모방하는 소설이 많았다. 그래갖고 요 내용들 그 외에도 이제 오경재가 썼던 유림회사 과거제도를 비판했죠. 그래서 유림회사는 과거 시험에 대한 풍자와 불만과 허위와 가시개장 관료사의 부패한 생활을 날카롭게 풍자한 글이다. 그래서 백과문 소설책들이 널리 확대됐고요. 뭐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신문은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영국도 뭐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예, 예술도 이제 뭐 서양 화법이 들어왔다 명환법이나 원근법 그래서 뭐 선교사 이탈리아 카스티아나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서양 화법 소개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서양 학술의 전례와 동서 문화의 교류 부분은 요거는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 예.